저는 정말로 내로남불기라는 줄임말이 정말 기이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이 만들어졌을까요? 나는 이 말로 로맨스를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의 어조도 그렇고 뜻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실제로 그리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 이 말 이외로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은 대단한 단어인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내로남불의 궁극적인 예이셨어요. 정말 죽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남이 한다면 기이한 일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이런 걸로 사람이 정신 못 차리는 순간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해도 본인이 하는 건 로맨스로 남이 하는 건 불륜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런 사상을 가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상상 이상으로 잘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무슨 난민촌에서 태어났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아무리 힘들었다 쳐도 시댁이 가난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왜 그리 자랑이 끈을 달고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것도 병이라면 병일 거라 생각했고 그 시절의 기억에 갇혀 돈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걸 지켜보는 것이 어떤지 이상하게 느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 번은 시부모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음식점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 그 왜 요즘 보니까 뷔페식으로 해서 해산물 뷔페 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런 데나 한번 데리고 가봐라. 아 맨날 뭐 삼겹살 아니면 찜 같은 것만 먹으니까 물려서 죽겠다. 외식을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된 곳에 가서 먹어봐야지. 이왕 사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다가 그런 비싼 거 한번 대접해봐라. 한식 뷔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님께서 가보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가봐요. 프랜차이즈인 하지만 구성이 꽤 괜찮다는 소문을 듣긴 했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같이 가봐요. 예약 따로 안 했는데 자리 있겠죠? 혹시 모르니까 그 천호 한번 해봐라. 일단 나는 챙길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준비하고 있어. 금방 따라 나갈게. 뭐 그 준비할 게 많으셨는지 뒤늦게 가방에 싸들고 나오신 시어머니를 태워서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한식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죠. 저랑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배 터지게 밥을 먹고 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새 그릇에다가 음식을 또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미 배가 터질 듯이 드셔놓고서 그 많은 것들이 또 들어가나 싶어서 놀래서 보고 있었죠. 아유 어차피 이것들 다 우리 돈 아니겠냐? 아 보니깐 잡채도 맛있고 갈비찜도 맛있더라. 너도 가서 더 떠와라. 내가 한 번에 싹 쓸러 오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못 가지고 왔으니까 얼른 가서 육회랑 갈비지만 더 들고 와. 아이 아니다 유회는 상할지도 모르니까 그 갈비지만 가지고 와라. 어머님, 이렇게 많은 음식을 남기고 가셔서 제 뱃속에 다 들어가네요. 배부르다고 다 못 먹겠어요. 갈비찜을 가져가도 남길 것 같아서 그냥 안 가져올래요. 왜 그렇게 소리를 하는 거예요? 헐링을 가져와서 가방에 가득 담아서 내일도 먹을 거예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모레도 먹고 당신들도 나눠드릴 거예요. 어머님,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먹고 끝내자고요. 이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만두세요. 가방에 무엇을 사들고 오신 건가요? 그 많은 상자들을 다 가방에 들고 가신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 여겨요.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 음식을 남기면 천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 음식은 다음 날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음식을 남기면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먹어요. 너도 빨리 가서 더 담으세요. 손님, 지금 뭘 하시는 거지요? 저희 뷔페 음식은 외부로 반출이 금지돼요. 왜 그렇게 통에 담으시는 건가요? 다음 사람들도 먹어야 하는데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안내문구에 음식 외부로 반출 금지라고 써져 있잖아요. 어차피 내가 먹으려고 담아온 것들인데 남기는 게 아깝다고 가지고 가는데 왜요?
젊은 아가씨, 융통성이 없네요. 여기서 내버려 두면 버릴 음식인데 지금 음식 재활용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먹다 남긴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방금 음식을 새로 담아 오신 걸 봤어요. 통까지 가지고 오세요 놓고 지금 변명을 하시는 건 뭐죠? 그렇습니다. 제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버리겠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귀한 음식을 왜 버리나요? 제가 가져가도 되죠. 그러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버린다면 제가 가져가는 것이 좋을 텐데요. 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알겠어요. 제가 갈비를 들고 갈게요. 좀 더 주세요. 안 가져가겠다니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말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나가야 해요. 두 번 다시 뷔페에 오지 말면 좋겠어요. 다른 곳에 가세요. 외부로 음식을 가져가면 남을 게 없어요. 특별 취급은 못 해드리니 음식을 두고 가세요. 락일락 통만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지 못하게 하나요?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쓰레기 줄여주니까 가져가줘요. 장사를 하는 거라면요. 장사하는 거면 유세냐 뭐냐 하고. 손님이 왕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다른 분들은 안 가져가잖아요. 저만 가져가려 하는데 왜 출입을 금지하나요? 손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시어머니가 외치더라고 그만해야죠. 제 남편과 함께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일을 많이 겪어서 내 성이라도 보이는 건가요? 휴대폰을 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이 정도면 시어머니와 평생 함께 할 수 있나 생각했어요. 결국 저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한 후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뷔페 중앙에 서 있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든 말을 다 한 후 나가려 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음식을 다 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려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와서 먹는 건데 얼마를 먹든 상관이 뭐 있겠니? 나는 매번 여기 와서 쌓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 거기다가 우리 가게 출입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서슴없이 장사하면 부자가 될 거니까요. 난 어디 한번 지켜보겠어. 너희는 위생에 신경 쓰는 것 같지만 이건 재활용하는 거잖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신고를 했어요. 그에게 한번 해봐. 경찰은 어느 쪽을 지지할까? 무슨 재산을 소개하려는 거야? 법대로 조사받아야 할 거야? 그 말에 직원들은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고 우리 가족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인계되었어. 경찰서에 도착해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도중에 경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로 논의하고 있었죠. 이 도중에 우리 시어머니는 자만심을 띠며 경찰씨,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음식이 남아서 아까워서 짐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었어요. 경찰까지 부르고 가게 출입을 금지하라고 했어요. 소비자를 지키는 것 아니겠니라고 직원들이 말했지만 규정에 따라 음식을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키셔야 합니다. 훈방 조치로 끝날 것 같지만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어요. 지금 이야기는 뷔페 규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머리에 박히게 되니까 지금부터 돈을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여 무언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영어로 번역해 드릴까요? 언제 얘기는 가서 아이고 근데 어쨌든 네 이야기한다면 자주 안 보고 귀찮아하고도 하지만 효도를 해야 한다고 너무 말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자식들이 효도를 해야 한다니까 누가 듣겠냐고요. 아들 딸이 없이 하나만은 낳으니까 나중에는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늘어나면 절대로 모르지 말고 진심으로 효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와 장모님도 아직 살아계신데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정이란 것은 각자 다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좋아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우리 양모님, 잘 살지 않아도 다른 거랑 너희가 저를 모시지 않겠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면 양모님은 시골에 있어서 자주 볼 수 없고 같이 살 수 없어서 그래요. 그 집에서 평생을 보내셨으니까 도시로 옮기기는 힘들 거 알아요. 어차피 나는 도시사나 시골이나 못 사는 사람이니까 문제 없어요. 나는 도시가 좋아요.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도시에서 살지 않은 너희가 힘줘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저희 사이가 좋아지려면 거리낄 필요 없고 속 편한 게 상쾌하다고 말이요. 매일같이 듣는 말인데 조금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머니고 남편은 남편인데 그 둘 다 안 모르고 효도는 안 하다니까요. 그거야 내게는 통화로도 하고 눈만 마주쳐도 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냐고요. 나도 정말 언젠가는 장모님께 이런 스트레스를 다 돌려주는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기분을 가라앉혔어요. 근데 글쎄, 내가 하려고 하면 반기를 드는 거고 버릇없는 거고 주제를 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인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아는 장모님을 누가 말리겠다고 시아버지도 못 말리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스스로 타협해서 전화가 3번 걸려도 한 번만 받고 시어머니 집에 놀러 가라고 해주고 자기 좀 놀아줘라. 노래를 부르면서 욕을 할 때까지 정말 어쩌다가 한 번 가서 밥 한 끼 사드리러 가는 걸로 대충 때웠어요.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결혼 후에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 일 그만두고 집에서만 집안 살림만 했으면 절대로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있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몸이 피곤해서 진짜 힘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피곤함이 계속 몰려오고 손발이 퉁퉁 붓고 눈알도 빠질 것 같고 옆자리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증상을 찾아보니까 나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병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불안해지고 그래서 회사에 하루 반차를 내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가 있는데 얘들아, 다른 건 사이즈가 괜찮은데 왼쪽 혹 하나 사이즈가 커도 너무 커요. 이건 조직. 검사해보는 게 좋겠다고 그때 진행했었어요. 이게 악성이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호르몬이 지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암이 아닌 것 같지만 혹시 너무 커서 위험할 수도 있어서 절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앞으로 계속 호르몬 문제를 약을 복용해야 해요. 피곤한 일을 겪어도 안 되고요. 제 항진이 저하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갑상선 문제 때문에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핥을주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원래 염려증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겁이 났어요. 남편은 결과를 듣자마자 놀래서 더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일부터 그만두고 마음의 평정을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곤해선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약을 먹어야 했으니까 회사 일이랑 섞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참에 일을 그만두고 푹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병에 걸리기 전에 아이들을 낳았었기 때문에 호르몬 문제를 복용하면서 자동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육아에 집중하기로 했었는데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어요. 약 먹으면 괜찮다는데 꼬박꼬박 먹는 게 어렵다고?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놀 먹겠다고 말하는 거야? 주말에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 같은 밸런스, 그런 것도 잘 하겠구나. 아들이 아파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했는데 왜 모든 시어머니들이 그러는 걸까요? 며느리에게 효도를 시키고 싶지만 직장에 다니다 좋으며 그 사이에 아이들은 혼자 잡으면서 집안일도 척척해야 한다면 이런 기분이 듭니다. 24시간이 아닌 48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잘하는 다행이지만 아니었다면 몸이 부서져야 했을 것입니다. 제 몸이 힘들어서 회사 일을 계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기만 해서는 안 되며 몸 관리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요. 직접 어머님이 일 그만두라고 권유해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왜 이모네가 자꾸 자신의 몸을 두고 걱정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처음부터 왕십이랍니다. 그다지 피곤해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만 하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억울하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내 이야기에 놀라냐고 하셨다. 항상 조용히 내내 하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니 어머니도 당황했었다. 나도 사람이라서 당연히 매번 똑같은 소리로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이 지렁이도 한계가 있어 밟히면 뒤척거리듯 도대체 무슨 일을 알고 무슨 일을 모르는지 이걸로 행동할까? 얘가 지금 어딘가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걸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아주 병신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러는 거야? 버릇은 사람이 배워서 하는 거라더니 넌 어찌하여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오는데 매일같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애초에 괜찮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아들은 멀쩡한데 항상 술 먹고 골칫거리 같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고?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돼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그냥 끊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술을 하게 됐고 인생 처음으로 수술을 한 거라 정말 떨렸는데 남편이 끈질기게 기도해준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다.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몸을 관리하면서 지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도 수술을 한 나에게 몸에 좋은 것을 사주시기 시작했다. 한의원에서 만들어주는 보약이나 몸에 좋다는 특식 같은 것도 주시고 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수술을 끝내고 회복하는 내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 말해주지 않았다.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으러 오셨나요? 그걸 딱 본 거죠? 갑자기 제 등짝을 퍽소리 나게 때리더니 황당해하는 제게 씩씩거리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넌 진짜 양심도 없다. 너는 어찌든 걔네 몸만 몸이고 우리 아들 몸은 몸도 아니니? 우리 아들이 돈 벌러 다니면서 내 수술값에 약값 대느라 고생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이 보약은 도대체 뭐야? 아이고, 양도 많다. 한 개월 치는 지냐? 우리 아들이 먹어도 식은 판에 집으로만 솔랑쳐 놓고 있어? 어머님, 왜 앞뒤 사정을 듣지도 않고 제 등 쪽부터 때리고 그러세요? 저 수술하느라 고생했다고 몸 회복하라고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신 보약이라고 남편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딸 아픈 거 속상해서 보내주신 보약인데 왜 어머님이 난리세요? 난리. 너 나한테 난리라 그랬냐? 그래, 그 수술 후에 먹는 보약이 찐으로 좋은 것들만 들어간 보약이라고 하더라. 아, 너만 기력 보충할 일 있냐? 나도 요즘 온몸이 쑤시는 게 아무래도 단단히 고장난 것 같으니까 나도 좀 먹자. 나눠 먹어도 남는 양이 있구만. 아주 그러더니만 욕심까지 내서 보약을 2팩이나 뜯어다가 자기 입속으로 훌러덩 삼켜버리는 거 있죠. 근데 보약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체질 다 살펴보고 제 몸에 맞는 약재들로 맞춰서 지어 넣는 거 아니겠어요? 제 체질이란 시어머니 체질이 같은 것도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안 받는 약재가 거기 쏙 들어가 있었나 봐요. 보약을 훌러덩 삼키고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글쎄 시어머니 얼굴까지 벌거 달아오르면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처방약을 믿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의 원인은 예기치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오해와 웃음 속에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해줬으면 제 지갑을 억지로 열어서 10만 원을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서 원래는 제게 봉약을 주지 않았겠죠. 그래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보약을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사돈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아이고, 우리 가정에 보약을 지어갈 때 사위 생각은 안 나던가. 이래서 우리 보약을 주지만 왜 사위 보약은 주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해요. 나는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요. 그리고 몸에 좋고 공진단이라는 보약을 사위에게 주니까 남편이 그걸 가져갔었어요. 그거는 그의 남편만 먹였어요. 남편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우리 가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건은 해결되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겠다는데 나는 말을 참지 말라고 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양해해 주셨어요. 서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상가해 주세요. 건강하게 잘 보내라고 하시는데 면목이 없었다고요, 엄마.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소리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진짜 처가요. 얼마나 죄송한지 엄마는 모르죠? 죄송할 게 뭐 있냐? 내 덕분에 공진단도 얻어먹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잘 된 거지 뭐야. 내가 잘한 일인데 왜 나한테 면목이 없었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내가 다히 생각해서 해달라고 말을 했더니만 저것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내 덕분에 좋은 거 얻어먹었으면 나한테 뭐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겠다. 아니, 그렇게 아들을 챙기고 싶었으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그걸 왜 우리 엄마 돈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지? 신부 자체가 고약하고 생각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랑은 너무 달랐죠. 그렇게 답도 없는 시댁을 어영부영 이끌고 살았어요. 뭐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저희 친정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가 보약도에서 보내주셨었고 사실 제가 갑상선을 수술한 이후에 피곤함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신체에 있는 것들은 각기 하는 기능이 있다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하루 종일 축축 처져 있고 피곤해 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아무래도 내리 사랑이라고 저희 친정엄마가 제 아이들을 정말로 예뻐해 주셨었어요. 제가 조금만 피곤해져도 온몸이 퉁퉁 붓고 하루 종일 시간에 맞춰서 약을 때려 먹고 하니까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거죠. 저희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었으니까 제모까지 생활비를 벌어와야. 해당 대화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물건 판매자인 이워킹맘은 어느 날 등골이 휘어지는 힘이 들어왔다. 그녀의 남편도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상황은 좋았을 텐데 하지만 소득도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서 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자녀들을 키우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늘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워킹맘. 계속해서 남편의 이해와 지원을 받아왔다. 생활비를 조금 보태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특별한 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담아 선물을 하고 싶었지만 저희들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선물을 줄 수 없었다. 그래도 마음을 전하고 싶어 10만 원을 준비해 차림으로 바치고 선물로 전해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생일 상대로 특별히 좋은 음식을 선사하고 싶었지만 다가가니 이미 우리를 배려해 엄마가 친정엄마의 생일상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 그 순간 저희 부부는 매우 감명받았다. 어머님께서 생일상을 준비해 주신 정성들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왜 우리랑 외식을 다니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상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의 생일 선물에 대해 어찌할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매년 오는 관례적인 것들에 대해 서로 간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지내자는 생각을 나누었어요. 그 뒤 장모님의 대우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모님의 절친한 대접을 받았던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대접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어서 선물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누었어요.
시도머니의 갑작스런 행동에 대해 놀라워했지만 감사함을 표현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시댁을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는데 예상치 못한 정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떡하니 놓여있는 불고기는 밀키트로 만든 것이지만 그 정성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지난주 사신 생신을 맞이한 후 선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현금으로만 준비했더니 시어머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접을 해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10만 원으로 그렇게 중요한 선물을 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에는 명절에는 초등학생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시대인데 부모님의 생신 선물로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돌려 얼굴을 때리고 말했어요. 아들, 10만 원을 줬는데 왜 용돈을 더 달라고 했냐고요. 그때 정신이 아찔해져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뒤로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한 번 시집에 가면 절대로 시어머니만 챙겨야 하는 법인 것이다. 시부모는 하늘이다. 부모만 모신 채 살아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요. 나를 키워주시고 이런 삶을 누리게 해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이니 제가 억만 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단지 10만 원을 챙겨드렸다고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진심일까요? 출가 외인이라고 뺨을 때리는 건 진짜일까요? 어머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신 적 없고 선물은 그냥 받아보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당연히 내가 기대하는 게 많아야겠지요. 시어머니는 원래 갑질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 정도면 너에게 부담 안 되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다른 이들은 더 엄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내가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늘 같은 시험을 자주 받고 섬기는 방법도 알고 자주 인사도 하는 거겠지요. 당신이 우리 아들과 결혼했다면 그 정도를 기대하고 있어야겠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데 당당하게 외쳐도 되는 시어머니 뒤에 갑자기 일어나신 시아버지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셨어요. 곧 참지 못하다는 듯이 경멸스러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시더니 정말로요. 말릴 틈이 없이 시어머니를 후려칠지도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남편,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숨소리만 참고 있었어요. 항상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던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고 엄마는 놀랐습니다. 엄마는 악수를 하던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고 어떻게 내 얼굴을 때려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죠? 왜 저를 때리셨어요? 라며 외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왜 나를 때리고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잘못된 거죠? 시골에서 살고 계신 시어머니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살고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낳으셨는데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목숨을 연명하고 계셨죠. 아무리 그래도 90이 넘는 나이라서 혼자 살기 벅차고 외롭고 힘이 드시니까 시아버지께서 합가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자식들이랑 부대끼면서 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우리 엄마가 이제는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 학과하자고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병원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아서 하루라도 더 자식들이 웃는 모습 보다가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절대로 병술발 될 생각 없으니까 병원 가까운데 살고 싶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 가족 돈도 없고 우리 어머니 모실 생각 전혀 없다고 대놓고 말을 했었잖아.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나한테 모아둔 돈 없이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까지 했어요.
돈이 없긴 왜 없어? 먹고 살 만큼은 있지? 우리 어머님이 판가를 늘어난다고. 아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 아이, 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 그동안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어? 금이야, 옥이야, 기운 아들을 데리고 간 여자라고 맨날 구박하고 욕하고. 어머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년에 외로우신 거다면 내 이들한테 시집살이 시켜서 받는 죄인 거야? 죄, 당연히 받은 만큼 돌려받는 거지. 아, 하늘 같은 시댁은 무슨 하늘 같은 시댁. 내가 당신이랑 결혼할 때 돈 한 푼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생활비를 부담해 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모시고 살아야 해. 아, 죽어도 싫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늙고 죽든지. 그녀가 말하면서 외로울 때 혼자 남겨두었다면 돼서 말했어야 했을까? 부모님 가족들에게는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다고 솔직히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시집살이 시켰는지 알아서 내가 도와드린 게 없어 나도 입 다물고 있었지. 젊을 때 당신 편으로 한 번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서 가만히 있었어. 그렇지만 명절이고 뭐고 우리 어머니를 보러 가본 적은 전혀 없이 똑같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시킴에 내가 화가 나거나 안달하거나 진짜 하다 모를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그래서 내 뺨을 왜 때렸니?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내가 시집살이 당했던 것은 또 다른 기억이겠지만 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우리 어머니를 보러 혼자 가서 온 뒤 그 사이에 자식들에게 가서 진정을 부리는 것을 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시집살이 시킬 때마다 매일같이 언제 떠날지 물었지? 언제나 빨리 세상을 떠나자고 기도했는데 이젠 똑같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켜. 아니,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는 거야? 내가 겪은 것보다 일으킨 게 더 많은데. 이건 내 생각이지. 못마땅한 여자야. 내로남불하면서 미친다고 한 시집살이를 며느리에게 시키는 것도 어이가 없어. 정말 죽겠네. 어떻게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대접을 받길 바라고 있을까? 이젠 도시 생활도 참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아,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아야겠어. 아이고, 당신이 혼자서 좀 똥을 치우면서 살길 바란다. 내가 이제 말년이니까 커리언 텍스트 워즈 프로바이디드, but translation was done in Vietnamese 도시 생활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혼을 결정했다. 우리 어머니가 있는 동안 여기서 살고 효도를 하기로 했다. 난 이미 60을 향해 간 상태인데 70인 동안 이혼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그 후 돌아오면 되지. 이 집을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이혼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내 집이고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혼하지 않고 당신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없다. 그냥 이혼하자고 이야기해야겠다. 나는 내 삶을 살아온 동안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어머니께서 당신을 시각해 주셔서 당신이 힘들 때 돈을 번다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며느리를 괴롭히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계속해서 고소하려 했던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만 이혼합시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말리지 않는 한 나는 이 집을 나갈 것이다. 법원에서 양분하는 방법을 정리할 것이다. 집을 구하며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빌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갑자기 우리에게 매달리며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은 왜일까? 당신이 내 뺨을 친 것을 보상할 건데 그 보상이라고 말한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 이야기하길 원하는데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엄마와 아버지가 하늘 같은 시대, 어쩌고 하는데 정작 엄마는 할머니를 모른 채로 그대로 살아온다. 우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와는 왜 그러는 거지? 나는 그 자리에서 딱 끊기로 했다. 엄마와 아빠가 되었다면 우리 애부터 가만히 있지 말라. 만약 엄마가 내게 붙어온다면 나도 이혼할 것이다. 우리 와이프가 불쌍해서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냥 혼자 어디 지방으로 가서 노동을 하든 그렇게 살아야겠어.
어머니도 부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나를 보고 집에 가자고 하는데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울면서 남편을 붙잡아 시아버지를 붙잡아 나에게까지 달라고 하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어. 어머니, 나도 힘이 없어서 어떡하겠어요. 하늘 같은 시댁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걸 알았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만 가보겠어요. 가방을 챙겨서 남편을 따라 나서니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별말 없이 그냥 잘했다고만 했어.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좀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어쨌든 그 이후에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으라고 했고 나는 착실하게 그 결심을 지켰어. 처음부터 받고 싶지 않았던 연락이었으니까. 시아버지는 이혼을 막고자 하는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해.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진행했는데 사실 재산에 대한 시어멜리의 기여도는 별로 없었다고 해. 시어머니는 털도 못 뜯고 개털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 아무튼 친척 누구네 집에서 잠깐 머무를 거란데 거기서도 눈치를 보겠지? 노쇼해 자식에게도 남편에게까지 불행한 상태인 시어머니. 그럼에도 우리 남편이 어떻든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으니까 나도 한 번 더 믿고 해보려고 해. 만약 미래에 이견이 생긴다면 그땐 이혼이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 아버지는 집을 파고 시골로 내려가셨고 다음 주쯤에 우리 부부도 시골을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조금 조용히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다시 폭풍우가 몰아친다면 저도 다 청산해 보려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